혹시 정희 씨? 병원 응급실, 비가 쏟아지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쓰러진 남자가 천천히 눈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청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손이 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낡은 모나미 볼펜 하나가 구르며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죠.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는 걸.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던 딸 서연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의 소중한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9월의 어느 아침, 서울중앙병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의 발소리, 환자들의 기침소리,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윤정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58세, 간호사 경력 30년. 그녀는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된 간호사였습니다. 정희는 환자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301호 김영수 씨는 당뇨가 있어서 아침 식사 전 혈당 체크가 필수였고, 405호 박순희 씨는 왼쪽 팔에 주사를 맞으면 멍이 잘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기억하는 게 정의의 방식이었습니다. 환자는 번호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그날 아침 회진을 마치고 간호사실로 돌아온 정희는 탁자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기퇴직 권고 통보서. 정희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새로 부임한 박명수 행정실장은 병원 운영비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경력이 오래될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간호사들은 그에게 1순위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때가 됐지. 복도 저편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장서연, 정희의 딸이었습니다. 33세의 외과 전문의. 이 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지나치며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술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해. 서연은 대답 없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모녀 관계를 드러내는 건 서연이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닮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딸. 정희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의식불명 환자가 실려왔다는 거였습니다. 정희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내려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간호사 2명이 환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란에 적힌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도현. 30년 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환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허옇게 센 머리, 야윈 볼.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는 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였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활력 징후부터 체크하자. 정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환자의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이 낮았고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정희는 능숙하게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경력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환자 신원 확인이 안 되네요. 병력도 없고. 젊은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의사 면허증 하나만 나왔어요. 이도현이라고 적혀 있던데.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현이 의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기 누워 있다는 사실. 정희는 도현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정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저녁 행정실장 박명수가 응급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명수는 이도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35년 전 같은 시골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 의료사고로 병원에서 쫓겨난 남자. 명수는 당시 그 사건의 은폐에 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수는 담당 의사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환자 신원이 불명확하니까 최소한의 치료만 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 보내세요. 우리 병원에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담당 의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 대화를 복도에서 엿듣고 있던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명수가 사라진 뒤 담당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환자 특별히 케어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담당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선생님이 봐주신다면 안심이죠.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그날 밤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입원한 병실 앞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30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 자신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 정희는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밤새 그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야간 당직 간호사가 정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안 가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정희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환자가 신경 쓰여서. 간호사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선배님도 쉬셔야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정희는 로커룸으로 가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모나미 볼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볼펜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건가.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1989년 봄,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성심병원. 그곳에서 28살의 간호사 윤정희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2층 내과 병동에서 일하던 정희는 그날도 환자들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낯선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깔끔한 하얀 가운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정희에게 다가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병동 담당하게 된 이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가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정희 간호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도연은 그날부터 성심병원의 새로운 내과 전문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간호사들을 존중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처럼 간호사를 함부로 대하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도연과 함께 일하는 게 편안했습니다. 회진을 돌 때마다 도연은 정희에게 환자 상태를 물었고 정희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런 의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친 정희가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오늘 환자가 많아서.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도연이 가방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당 떨어지면 힘드니까. 정희가 쑥스럽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함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식당에서 마주치면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퇴근길이 겹치면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도연은 정희에게 서울 의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정희는 도연에게 자신이 태어난 시골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쯤 정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도연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해 8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내일 쉬는 날인데 같이 영화 볼래요? 정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좋아요. 둘은 다음 날 시내 극장에서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 강변을 걷다가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정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나랑 사귈래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서. 그날부터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비밀로 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의사와 간호사의 연애는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몰래 만나고 쉬는 날이면 멀리 나들이를 갔습니다. 도연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내가 돈 좀 모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개업할 거예요. 그때 정혜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해 10월 병원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입원 환자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50대 남성 환자였는데 단순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이틀 만에 급사했습니다.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담당 의사가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억울해했습니다. 나는 정확한 처방을 했어요. 모든 절차를 지켰고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검 결과 환자의 사인은 약물 과다였습니다. 도연이 처방한 항생제가 과량 투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록상으로는 모든 책임이 도연에게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재빨리 도연을 해고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병원 뒤편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 도연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끝났어요, 정희 씨. 의사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의료사고로 해고된 의사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사고 당일 밤 정희는 약품 보관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행정실에서 일하는 박명수가 약품 상자들을 몰래 바꾸는 걸 봤습니다. 당시 정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걸. 병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약품 공급업체를 변경했고 새로운 업체의 약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 사실을 숨기고 도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도연의 아이를. 아직 도연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밝히면 병원은 자신을 해고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될 거였습니다. 정희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도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그를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정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희 씨.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정희는 울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서울로 올라갔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다른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연을 맺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에게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정희는 그 죄책감을 안고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연이 다시 정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도연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도연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도연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정희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박명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명수는 도연의 차트를 들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명수가 냉소를 띤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이 환자한테 왜 이렇게 신경 쓰세요? 혹시 아는 사이예요? 정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환자니까 돌보는 거죠. 명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이죠. 이 환자 내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병상 낭비하고 있으니까. 정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직 상태가 불안정한데요.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요? 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내일 오전에 이송됩니다. 윤 선생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명수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수는 35년 전에도 도연을 버렸고 지금도 똑같이 버리려는 것입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의 사건, 그리고 명수의 비리를. 점심시간 정희는 윤리위원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명수가 정희를 가로막았습니다. 명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35년 전 일을 파헤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희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냥 묻으시려고요?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한테요? 명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딸 있죠? 장서연 선생. 촉망받는 외과의라던데. 그의 승진도 제 손에 달렸다는 거 아시죠? 인사위원회 위원이 접니까?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 선생님 조기 퇴직도 제가 결정했어요. 조용히 넘어가시면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괜히 일 크게 만들 필요 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수가 정희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 돌아와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힘들지? 수술이 많다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달에 과장 승진 심사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협하는 명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정희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희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고생이 많다는 말이야. 서연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딸의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사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요양원으로 이송되기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인사과에 들러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과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 선생님, 갑자기 왜요? 조기 퇴직 수당도 받으실 수 있는데.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금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정희는 인사과를 나와 도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명수가 간호사 2명과 함께 도연을 옮기려는 참이었습니다. 정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명수가 인상을 쓰며 돌아봤습니다. 윤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환자 이송, 제가 맡겠습니다. 이분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명수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막아요? 이건 병원 결정이에요. 정희가 가방에서 낡은 모나미 볼펜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35년 전 성심병원 의료사고 때 제가 숨겨뒀던 증거예요. 이 볼펜 속에 당시 진료 기록 메모가 들어있어요.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 사망 원인은 약물 오염이었어요. 박명수 선생님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급업체를 바꾸면서 생긴 문제였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 책임을 이도연 선생님한테 떠넘겼어요. 명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정희가 볼펜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증거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갈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제보할 거예요. 명수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딸 생각은 안 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제가 지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빌붙어서 승진하는 것보다
당당한 엄마를 보여주는 게 낫겠죠. 정희는 명수를 지나쳐 복도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윤리위원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정희는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35년 전 성심병원 의료사고의 진실, 그리고 박명수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명수는 출근 정지 처분을 받았고 도연의 요양원 이송도 중단되었습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정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오래된 은사를 떠올렸습니다. 최순자, 과거 성심병원 간호부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은퇴 후 시골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저 윤정희예요.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35년 전 성심병원 사건 기억하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일, 잊을 수가 없지. 그때 그 젊은 의사 선생님, 참 억울하게 쫓겨났어. 정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그때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이틀 후 순자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70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정희와 순자는 성심병원이 있던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은 이미 폐업한 지 오래였지만 당시 기록 일부가 마을 보건소에 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둘은 보건소를 찾아가 오래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정희는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당시 약품 공급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사고가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명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가 업체로 변경, 월 200만 원 절감. 순자가 그 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네.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했던 거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정희와 순자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볼펜 속에 숨겨뒀던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정희가 35년 전 몰래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10월 15일 약품 보관실에서 박명수 행정실장이 항생제 상자를 교체하는 것을 목격함. 새 상자의 라벨이 기존과 다름. 제조사 이름 확인 안 됨. 정희는 그날 본 것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사실 때문에. 정희는 메모를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도연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정희는 병원윤리위원회 2차 조사에 참석했습니다. 정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메모, 그리고 볼펜. 위원장이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직접 가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서연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정희를 보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둘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팔짱을 끼고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엄마 때문에. 정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옳은 일 하는 거야. 억울한 사람 살리는 거고.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요? 그게 누군데요? 30년도 더 된 일을 왜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정희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도현 선생님이야. 35년 전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쫓겨난 분이야.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엄마가 나서는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도연의 딸이라는 사실을. 서연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박명수 실장이 그러던데요. 엄마가 그 의사랑 옛날에 사귀었대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수가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승진도 이제 물 건너갔어요. 병원에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엄마 딸이라고. 엄마는 저 생각 안 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서연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정희야, 힘내. 내가 옳은 일 하고 있어. 정희는 그 문자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명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병원 이사진을 설득해서 정희의 고발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명수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35년 전 기록들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정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반박할 자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명수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정희 간호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35년 전 이도현 의사와 불륜 관계였고 지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이사진 중 일부가 명수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수술실에서 나오다가 명수와 마주쳤습니다. 명수가 친절한 척 말을 걸었습니다. 장 선생님, 요즘 힘드시죠? 어머니 때문에. 서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명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서연이 명수를 쳐다봤습니다. 명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35년 전 이도현 의사와 불륜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이를 임신했죠. 그 아이가 바로 장 선생님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명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죠. 이도현은 장 선생님 아버지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수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명수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정희를 기다렸습니다. 정희가 늦게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밥 먹었어?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도현 선생님이 누구예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맞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정답이었습니다. 서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다고 하셨잖아요.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살아 있었네요? 그것도 이 병원에?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설명할게. 서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엄마는 평생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를 지키려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지키려고요? 저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숨기는 게 절 지키는 거예요? 제가 33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산 게 엄마가 지킨 거예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이렇게 최악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며칠 후 도연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도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정희가 다가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 정신 차리셨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 왜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죠? 정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정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35년 전 그 사고. 내 잘못이 맞아요.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환자가 죽었어요. 나는 의사 자격이 없어요. 정희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박명수가 약품을 바꿔서 생긴 일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단편적으로 돌아온 도연은 자신의 책임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벌 받아야 해요. 정희는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정희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정희의 고발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정희는 순자와 함께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명수와 마주쳤습니다. 명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 사진은 제 편이니까. 정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두고 봅시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진 5명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 의장석에 병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와 명수가 각각 반대편에 섰습니다. 병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윤정희 간호사가 제기한 박명수 실장에 대한 고발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윤 간호사 말씀하세요. 정희가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5년 전 성심병원 의료사고는 박명수 실장의 비용 절감 정책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실장은 약품 공급업체를 저가 업체로 변경했고 그로 인해 오염된 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명수가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35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시 약품 공급 계약서, 그리고 제가 목격한 내용을 적은 메모입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이사진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희는 낡은 모나미 볼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희가 볼펜을 조심스럽게 분해하자 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정희가 그 쪽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35년 전 제가 적어둔 메모입니다. 박명수 실장이 약품 보관실에서 항생제 상자를 교체하는 것을 목격한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3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정희가 명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그날 본 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으니까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연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정희 옆에 섰습니다. 제가 이도연입니다. 35년 전 그 사고의 당사자입니다. 병원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35년 동안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이 다시 이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죽었고 저는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의사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간호사가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명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그건 옛날 연인의 변명 아닙니까?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하얀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정희가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이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장서연, 이 병원 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어머니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명수가 비웃었습니다. 장 선생님, 어머니 편을 들려는 건 이해하지만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실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 병원은 35년 전에도 지금도 비용 절감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인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연이 정희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죠.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도연 선생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을.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 명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명수 실장님, 제 승진을 미끼로 어머니를 협박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거짓말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간질하셨죠? 명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승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병원이 제 양심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사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병원장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진정하세요. 이건 너무 성급한.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선택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이도현 선생님의 딸로서 진실을 지지합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장이 명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박 실장, 이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명수 실장을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도현 선생님께는 병원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명수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와 서연,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웃으며 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순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정희에게 다가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희야. 정말 잘했어. 정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이에요. 도연이 정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단둘이.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 마시고 올게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서연과 순자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정희와 도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난간에 기대어 서서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미안했어요, 정희 씨.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서연이를 지키면서.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딸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을 닮았더군요. 정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서. 도연이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그 죄책감 안고 살면서. 정희가 도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이 정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도연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그때 도연이 갑자기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희 씨,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때 그 약물 오염 보고서 당신이 숨겼던 거 맞죠?
정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날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봤어요. 그 보고서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없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당직이었던 날 사라진 거였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당신이 그때 그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저는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병원에서 쫓겨날까봐. 도연의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제 미래를 지키려고 당신을 희생시켰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양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해요. 당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난간에서 몸을 돌려 먼저 옥상 문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도연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명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병원은 도연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복직을 제안했지만 도연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도연은 시골 보건소에서 의료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예정대로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서연도 사표를 제출했고 모녀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과 정희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손에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셨어요? 정희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연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병원에서 그의 짐을 정리할 때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상자를 열자 낡은 일기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9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1989년 10월 날짜를 찾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그날이었습니다. 도연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환자가 죽었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약품 상자가 평소와 달랐다. 누군가 바꾼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정희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연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아마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정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냥 떠나는 게 맞는 것 같다. 정희와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0년, 1995년, 2000년. 매년 정희의 생일마다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정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2010년 날짜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정희를 봤다.
서울중앙병원 앞에서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옆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 아마 우리 딸일 것이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실패한 의사일 뿐이니까. 정희는 일기장을 덮으며 통곡했습니다. 도연은 줄곧 자신과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서연이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도연 씨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죄책감 안고 사시면서 둘 다 피해자였어요. 정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연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자신이 왜 그때 침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다음 날 정희는 도연이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도연은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도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어떻게? 정희가 일기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읽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 사적인.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정희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희가 갓 태어난 서연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빠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할게. 너를 위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서연이를 볼 때마다 당신이 보였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고 당신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도연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명수가, 그 병원이, 그 시스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정말로. 서연이와 함께.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도연이 정희를 안아줬습니다. 35년 만에 진짜 화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와 도연, 서연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처럼.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골 보건소에서 봉사하려고. 35년 동안 못한 의사 일을 하려고. 서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도 의료 봉사하고 싶어요. 도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환자는 번호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정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5년 만에 비로소 완전해진 가족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의 작은 보건소 앞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은퇴했지만 다시 일하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봉사를 위해서였죠.
정희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그들을 돌봤습니다. 30년 전 처음 간호사가 되었을 때처럼요. 80대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정희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혈압 좀 재주세요. 정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리 앉으세요. 정희는 할머니의 혈압을 재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뜻한 우유 마시고 자니까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정희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정희를 살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화려한 병원도 아니고 높은 급여도 아니고 이런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정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옆 진료실에서는 도연이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35년 만에 다시 의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큰 병원이 아니라 작은 보건소였지만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환자들이 도연을 신뢰했고 도연은 그 신뢰에 정성으로 보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와 도연은 보건소 뒤편 벤치로 나왔습니다. 정희가 도시락을 꺼내며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김밥 쌌어요. 드셔보세요. 도연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정희 씨 솜씨는 최고예요. 정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만난 환자들, 마을 소식, 저녁 메뉴. 평범하지만 행복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희는 진료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모나미 볼펜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볼펜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35년 동안 숨겨온 진실, 그리고 용기를 낸 순간, 정희는 볼펜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정희가 볼펜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그 볼펜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니까요. 도연이 다가와 볼펜을 함께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꿨네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작은 용기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거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빠한테도 전해주세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정희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이번 주말에 온대요.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 보겠네. 그날 저녁 정희와 도연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맞잡고 천천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도연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정희가 웃으며 도연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씀을.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35년을 기다린 선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도연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도연이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35년을 기다린 사랑 안에서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보건소 문을 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기록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산다. 보건소 안에서 도연이 이미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희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윤 간호사님.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 선생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늦었지만 완벽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을 기다린 사랑의 결실,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출퇴근길인가요? 집에서 쉬는 시간인가요? 설거지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